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에이펙 정상회의의 숨은 공신 K-뷰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에서는 11호 대책 이후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해갈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두 부동산 전문가가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에서는 무럭무럭 성장하는 AI가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도 지킨다고 하네요. 돈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굿모닝 머니언즈 여러분. 장르가 머니 안방마님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마님, 네. 좋은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마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안방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방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자, 이분은 저는 생각이 달라해서 배워서 구면이고 하은 아나운서는 초면이겠네요. LS증권 오리나 수석연구원님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에 앞서서 이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혁수 앵커, 이 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식이 뭐죠? 뭐니 해도 에이펙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뉴스가 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장르가 뭐니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에이펙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도 뭐 매일같이 정말 신기하고도 또 재밌는 뉴스들도 많았고요. 네, 맞습니다. 선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렇게 수많은 결실을 맺었던 이 에이펙에서 가장 큰 성과가 뭐였다고 보시나요? 깐부 치킨 회동 기억하시죠? 엄청났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일단은 주고 갔죠. 저는 일단은 GPU 26만 장 확보. 이걸 일단 가장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거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3,500억 불 정도를 미국에 낼 뻔했는데 연간 200억 불 한도로 해서 10년에 걸쳐서 일단 현금 투자하는 것으로 좀 타결이 됐고요. 이제 상호관세도 조만간에 25%에서 15%로 낮춰진다라는 소식이니까요. 우리 경제 내년 살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게 됐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에이펙 이후로 우리나라가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깐부치킨 회동도 그렇고 최근에 뭐 화장품의 선물을 또 주고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소비재 업체들의 이제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홍보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적으로 수출을 봤을 때에는 크게 글로벌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빵빵 터져준 덕분에 뭐 로봇, AI, 반도체 등 이 관련 수혜주들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펙 효과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아무래도 이번에 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AI 3강으로 가는 큰 무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요? 예, 그동안 이제 관세가 다시 10% 낮아지면서 일본이나 유럽과 동등하게 이제 미국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이제 제대로 싸워볼 하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 부분입니다. 제약 바이오요? 네, 사실상 이번에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쟁력 확보에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섹터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별표를 쳐놨습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자, AI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
딱 적어놨습니다. 네, 이 정치 외교 슈퍼위크 에이펙 주간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각 섹터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권혁수 앵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머니. 네, 앞서 에이펙의 엄청난 성과, 경제적 효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사이에서 부드럽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에이펙의 숨은 수혜주, 바로 K-뷰티입니다. 주요 인사들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내돈내산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죠. 관련 주가가 깜짝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K-뷰티의 우수성과 위상,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SNS에 우리나라 화장품 직접 구매한 그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두 가지 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꽤 보따리. 많이 샀어요. 양손가들. 네. 아니 꽤 많이 샀어요. 아니, 한국에 와서 직접 한 쇼핑이 화장품이라니까 놀랍기도 한데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모두 국내 브랜드 제품이었고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조선미녀, 그리고 구달, 그리고 토리든, 그리고 메디큐브, 그리고 메디힐 마스크팩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도 있는 네. 것 같고 네네네. 또 처음 들어본 브랜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우리가 K-뷰티 붐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인디 브랜드 위주의 K-뷰티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SNS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창구가 생긴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소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화장품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강국을 만들어 왔던 빅3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예, 아모레퍼시픽 들어보셨죠? 네.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다 유명하죠. 소위 말하는 빅3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3가 아니라 못 들어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네. 소위 말하는 K-뷰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요즘은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나라 신제품들의 반응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사진 속 제품 중 하나의 브랜드 매장에 찾아가서 정말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지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핫플이 된 K-뷰티의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nd people really like it. In Czech beauty stores, you can see more and more brands that are Korean based. And yeah, people really do enjoy them. People love it, especially sunscreens, because in Western countries, usually the sunscreens are very thick, whereas here in Korea, they're more lightweight. So that's something that people like, I think. So I've noticed that tinted sunscreens are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I think it's good because, as you can see, they are offering even darker and more diverse shades, which is something I support a lot. 실질적으로 에이펙 이후로 저희 매장 찾아주는 분들이 이미 그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고 그거 사진 아예 가지고 오셔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매장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은 각국에서 다양한데요. 보통 80~90% 이상 손님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한국에서 가장 사가야 될 기념품들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때 대부분 화장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계십니다. 와, 거의 80%, 90%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손님인데요? 직원분들 빼면 거의 다 외국분들 그쵸. 같아요. 네. 요즘 K-뷰티의 전체적인 성장세가 와 심상치 않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수출 관련해서는요 네.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이미 3등입니다. 세계 3강이에요. 아, 일본을 뛰어넘었군요. 맞습니다. 어머.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요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입 1위 국가가 됐어요. 진짜요? 그리고요, 이거는- 예. 그리고 옆 나라에서는요 아예 1등을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뭐 지금부터 막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K-뷰티의 인기는 과거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잘 나가는 K-뷰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방금 우리가 본 이 조선 미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 미녀라는 화장품은 사실은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네. 조선 미녀 말고도 티르티르, 스킨천사 등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티르티르에는요 얼마 전에 BTS 비 아시죠? 네. 그렇죠. 비 씨가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노리고 우리 글로벌 스타 비 씨를 모델로 발탁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구다이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시장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또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선크림을 워낙에 잘 만들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제 아마존에서 1등 하게 됐고요. 와, 화장품 섹션에서 1등을 한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르티르 같은 경우도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색조 중에서는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1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뭐 큐텐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티르티르와 스킨천사가 상위권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 규모는 1조 원을 넘긴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전통적인 강자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업체들이 막 1조 매출을 기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거의 처음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굿다이 글로벌이 했던 거랑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택했다면은 이제 굿다이 글로벌은 2019년에 조선미녀를 붙이면서 시작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이제 합병해오면서 그런 식으로 몸집을 키웠고요. 로레알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3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브랜드는 거의 다 로레알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 굿다이 글로벌의 별명이 한국의 로레알이다. 어머나. 네, 이런 지금 오, 한국의 로레알이요? 칭호를 부여받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레알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한 기업을 예로 들긴 했지만 네. 또 잘 나가는 K-뷰티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APR, 메디큐브 브랜드. 네. 메디큐브. 네, 이게 또 기기랑 같이 쓰는 거다 보니까 네. SNS 상에서 뭔가 바이럴 되게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카디비가 최근에 나와서 뭐 믹순 콩 에센스 같은 걸 또 인증을 하면서 이 화장품은 신이 만들었다. 오. 이거는 신이 만든 화장품이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 정도의 평가가 굉장히 있었습니까? 오버하면서 네. 그런 영상들이 막 이렇게 글로벌리 회자가 되면서 히트를 많이 치고 있고 그리고 네. 전통 강자인 아모레퍼시픽의 그 라네즈 브랜드도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마스크팩이 이제 립 마스크팩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아마존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고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걸까요? 아니 외국인들이 화장품 사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 K-뷰티의 붐이었던 2014년, 15년도에 대부분 중국 위주로 저희가 많이 이제 나갔었다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한한령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겟했던 시장이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최근 2, 3년간 유행했던 트렌드가 클린걸이라는 약간은 연한 화장. 그리고 자연스러운 화장. 우리나라의 화장 그쵸? 기법이잖아요.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숏폼 콘텐츠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다 알려질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것도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폼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크림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제형들이 사실 숏폼에서는 뭔가 클릭을 유도하기에 되게 좋은 요소로 활용이 잘 됐던 거죠. 방금 연구원님께서 이제 한한령 이후에 네. 좀 다른 국가로 타깃이 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에이펙에서 한중회담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서 선물도 교환하고 네. 왠지 한한령이 이젠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성기는 뭐 전성기도 아닐 정도로 정말 초전성기, 초전성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시장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가장 화장품의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산업 외부의 지금 시술이라는 존재가 침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효능을 되게 강조하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카테고리들 위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평론가님 K뷰티 주가도 훨훨 날아가겠죠. 기술이 좋고요. 우리가 가성비가 좋고 또 K뷰티라고 하는 좋은 국가적 이미지까지 지금 얹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상승 여력이면요. 코스피의 상승 여력 또는 다른 주요한 섹터의 상승 여력과 견주어 봐도 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K뷰티 주가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또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청사진이 그려지기는 하네요. 네. 네, 이번 에이펙 이후에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K뷰티가 정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또 지켜보기도 하고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전해주신 오리나 수석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는 장르가 토론, 생각이 달라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 가장 궁금한 거, 가장 관심 있는 거 뭔가요? 코스피, 주식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저에게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놓쳐버린 집, 아이고,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바로 집값입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자, 오늘 다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생각이 다른 두 전문가가 피 터지게 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피 나오나요? 네. 한번 보시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으려 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질러라 빅 스마일 데이. 연기 전문, 운동 전문, 노래 전문, 퇴직연금도 전문? 에이, 퇴직연금은 전문가한테 관리받죠. 신한은행 IRP, 관리가 수익률의 차이. 아직도 신한 아니세요? 알리익스프레스 관군제에선 동체 시력이 필수 11초 안에 스캔해서 담아야 하니까 내내는 못 피할걸? 11초 동안 최대한 많이 담아라 관군제 기념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알리익스프레스. 장르가 뭐니에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김하은 아나운서가 생각이 달라 진행을 맡았는데요. 오늘 혁수 앵커가 바짝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힘있게 이 시간을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겨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이 정책의 변화가 실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생각이 달라해서 이 뜨거운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 또 상반된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각이 다른 두 분의 부동산 고수 모셨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장 바쁜 분들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또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소장님. 저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외면. 얼마 전에 타 방송사의 네. 모 프로그램에서 저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의 짐입니다. 아예 마음에 정말 담아두시지 않으셨어요? 2023년 정도일 거예요. 제가 그때 JTBC 같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결혼했어요, 김하은 아나운서님이.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예, 그때 이제 금리 올라가고 집값 떨어질 때여가지고 조정기 때. 좀 기다려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제 방송은 그만두고 소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쳐셨나 봐요. 그 후에 제가 이게 방송이 나왔는데 스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하은 아나운서가 집을 사려고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가 돼가지고 그때 사라고 할 걸 내가 왜 기다리고 했을까.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소장님. 그때 제가 고려했던 집들 중에 한 채가 네. 당시 16억 원대였어요. 네네. 지금 24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냥 안 그러셔도 되겠네. 그냥 마음 비우시면. 네, 그냥 이 정도 규모라면 그냥 마음을 비우셔도 된다고. 마음의 짐이 갑자기 2배가 됐습니다. 마음을 꼭 비우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 어떡해. 오늘 집값 전망 배틀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번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앞으로 1년 동안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면 횡보를 할까요? 하나, 둘, 셋! 내린다. 아하. 다르네요, 생각이. 생각이 달라.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오른다, 내린다. 자, 일단 답변을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소장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문장이면 저는 서울 수도권은 이제 캐슬, 하나의 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더 오른다? 양극화의 현실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 맞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더 몰리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저는 대책으로 3개월, 6개월 정도는 이제 횡보를 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성이 됐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더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정말 확실히 다른데요. 소장님, 이번 대책의 중요한 포인트들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대책이 우리가 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규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규제,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을 규제하는 규제가 있고요.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는데 11호 대책은 지역 규제가 핵심인데 보통 지역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1단계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그래도 오르면 토지거래가구역이라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전세 끼고 사고 팔고는 못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한 번에 이 3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동시에 쏟아부어 버렸고요. 네. 기존에는 핀셋 규제를 했죠. 딱 이 지역이 오르면 강남을 규제하면 풍선 효과가 생기면 마포 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야 어차피 풍선 효과 생기는 거야. 그냥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곳을 꽝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패턴이다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좀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았다.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요. 네. 실거주 하실 분들은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막았어요? 주거 이전을 못 거주를 하나요? 하고 있으나 집 네. 하나 있는 사람이 네. 내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주고 가려고 그러면 전세 주면은 또 4년 동안 못 팔아요. 네. 그럼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그냥 팔면 거죠. 되죠. 그냥 팔아라고요. 집 그냥 하나를. 팔면 되지. 살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집 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그럼 팔지 말면 되죠. 3주택이면 아, 이게 말이 그러니까 눌러 앉아버리고 전세 매물이 제가 안 다시 나오죠.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가끔 그게 가다가 주거 이전의 자유죠. 이 초장부터 어떤 새로운 어떤 팩트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워워워. 실거주자들은 다 갈 수 있고 팔 수 있죠. 근데 그 표현을 좀 조금 바꿔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분명하게 시장 효과가 크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수요자들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가수요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집 살 사람들만 사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예요?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들이 아니에요. 무주택자, 일주택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 마저 할게요. 상식적으로는 무주택자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죠. 왜 이렇게 쭉 가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는 거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투자나 투기라는 마인드가 들어가면 꽉 막히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계속 방치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시스템 알고리즘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대책이 왜 강하냐면 왜 한꺼번에 묶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핀셋이나 이런 거 안 통한다. 왜? 투자자분들이 워낙 샤프해요.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올 거를 시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명운을 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4년, 5년 내내 집값 더 오르는 일은 없다라고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드디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생각이 달라요. 달라. 그렇죠. 너무나 완전 달라. 달라요, 지금. 이거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이 되고 전세 끼고 사지 못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다? 안 오른다? 필요한 분들은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요. 자, 내가 투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 능력껏 대출을 받아서 무슨 큰 그게 투기라고. 그러면 내가 전세 끼고 사든 실거주에서 사든 하나 샀는 걸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거는 국가 시스템이 수급 불일치가 수요 분산을 못하고 공급을 하지 못한 국가 잘못이지. 그걸 개인이 한 채를 사는 거 가지고 저는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선생님 한 채를 사는 걸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채도 지금 대출 규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생애 최초 빼고는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집이 내가 꼭 실거주해야 된다. 내 집을 그렇게 정부가 강제로 입주하라는 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강남 3구, 용산구 결국은 익숙해지고 규제는 내 친구라고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거래량은 떨어질 수 있어도 가격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쉽게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누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아마 또 반박하시고 싶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세대출 받은 분들은 전세대출 이자 내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전세대출이 받쳐주니까 주값이 더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집을 10억에 살 거를 15억 주는 상승 패턴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계부채를 또 더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채의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일본이 뭐 멍청해서 법을 터졌나요? 미국이 멍청해서 터졌나요? 아니죠. 그 수위가 어느 정점에 가면 뒤에서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끊기는 순간에 터지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주의자들 빼고는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가계부채 지금 많아요. 돈 쓰는 거 줄었어요. 여러분 편의점 매출이 제가 태어나서 6개월 연속 감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건 임계점에 왔다고 느끼는 거고 강남의 집값이 4, 5년 사이에 두세 배가 왜 올라요. 뜬금없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르죠? 난 사서 팔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의 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뭐 큰일 난다, 뭐 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해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1950년대 전쟁 끝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주거 사다리가 계층 사다리가 넓다가 지금 좁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도 잘 살았고 서울도 잘 살았고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저성장에 양극화에 장기 침체로 들어가다 보니 좀 더 확실한 지역으로 마지막 열차를 타자라는 수요들이 몰리면서 지금 이런 일부 지역들이 과열 현상을 생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 투기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지 마. 집값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 망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집은 생각해보면 사라고 그러잖아요. 실거주 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사고 싶은데 국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고 안 사야 돼요? 네, 자기만이 내가 아니죠. 양보를 해야 돼요?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다 같이 중요한 아니 다 같이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하나 살 수 있지. 아니 소장님 대한민국에서 여쭤볼게요. 집 하나를 못 사게 한다는 게 아니죠. 말이 되냐? 못 사긴 하는데 이거 못 사게 하잖아요. 소장님 집값이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이나 청년이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정상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정부가 자극을 하면서 더 쏠림 현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자식을 좀 믿어줄 때가 됐는데 불안한가 봅니다. 시장을 저는 좀 믿어줄 필요도 있겠다. 그걸 계층가에 내놓은 자녀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교수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이 있거든. 뒤처지는 것도 싫은데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자정 기능이 있고요. 어느 정도 틀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공급을 꾸준히 해주고 수요를 분산해주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정도 내려주는 수준에서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두 분 모두 집값이 어쨌든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소장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또 투자를 앞두신 분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전략적인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셨잖아요. 전문가들도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그냥 필요하면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더 오르기 전에. 왜냐하면 자 우리가 걱정하잖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10년 후를 바라보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들,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곳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서 내년에 떨어져도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하되 단 언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무리한 대출, 대출도 잘 안 나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대목에서는 이제 현실과 바람은 틀립니다. 조금 시장을 지켜보되 중요한 건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30이에요. 10년, 15년 가면 40, 50다는 말이에요. 언제 기다려요? 지금 능력이 된다?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살아.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다만 너무 폭등할 때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기다려봤다 살아. 근데 능력이 없다. 절대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를 심하게 얘기하죠.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부담 가능한 수준까지만 가라. 넘으면 어떤 일이 터지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도 고민을 멈추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이 오늘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하나, 둘, 셋! 저는 90달러입니다. 90달러. 오늘 생각이 달라서 두 분의 생각 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 토론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네, 우리의 돈선 체커 김도훈 기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현장을 찾아가는 돈손 체커 김도훈입니다. 지난번엔 팔딱팔딱으로 바뀌었었는데 네, 오늘은 다시 돌아왔네요. 지난주는 수산물이 펄떡펄떡 뛰었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또 어딜 다녀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어딘지 아세요? 돈이 모이는 곳? 네. 은행? 아, 이거 맞추고 싶다. 은행 아니면 여의도. 그쵸. 근데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백화점.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병원이요? 병원. 이 병원에 몰리는 연간 진료비가 약 130조 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우와. 잘못 들었나요? 제가 130억 원이 아니라 지금 잠깐. 130조 원이요? 1년에 130조라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돈손 체크는요, 바로 이 100조가 몰리는 시장에 돈의 흐름을 바꾸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는 AI 헬스케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또 지금 의사 선생님 같아요. 소리 없이 비처럼 환자를 지켜보는 새로운 존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기술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의 시대를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대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최근에는 AI 기술이 병원 의료 시스템과 만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데요. AI 기술. 병원의 AI 기술. 글쎄요, 좀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부정맥터 외래고요. 부정맥 센터. 네, 맞습니다. 네. 부정맥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부정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나타나는 이제 전기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서 환자들의 이제 생체 징후를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하시면 저희 이제 웨어러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수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요. 심박수뿐만 아니라 심전도를 파악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부정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이런 정보들은 환자 옆에 붙어있는 요만한 모니터에서 직접 병실을 가야지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일하시는데도 참 현장에서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뭘 좀 맞아요. 피부로 느끼시는 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건 기존에는 이런 이제 생체 징후, 혈압, 이제 맥박, 체온, 이제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이제 직접 가서 재고 수기로 이제 적은 다음에 컴퓨터 앞에 가서 타이핑해서 올려야 되는, 지금 당장 의료진들은 이 환자의 이제 바이탈 사인 보고 싶은데 그 간호사가 올릴 때까지 30분 뒤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의 장비를 통해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고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시간 장비를 함으로써 의료진의 이제 한 3-4명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의료 기술이 해내고 있다. 네. 확실히 효율성이 높아졌겠네요. 그럼요. AI가 의료진의 손을 대신할 뿐 아니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었습니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현장에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의 구조를 바꾸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럼 그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의료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간호사의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고 한 명을 치료할 때 수많은 의료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한 명의 의료진이 수십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이제 일이 그 환자분이 이제 그 화장실 안에서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거기 화장실 내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던 경우도 있어서 크게 이제 환자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료의 어떤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AI를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AI를 쓰고 있고 이제 좀 더 또 안전한 환자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인공지능 그 웨어러블 기계에 저도 한번 착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밖으로 나가실까요? 네. 근데 웨어러블 기계들도 되게 다양해요. 먼저 이제 산소 포화도 먼저 착용하시면 친구 병문안 갔을 때 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산소 포화도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네네. 여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98의 산소 포화도를 갖고 있고 지금 이걸 차서 여기 바로 뜨는 게 요거 아닌가요? 98이고요. 심박수는 95회. 이거를 그러면 차고 병실에 있거나 이 병원 안에 돌아다녀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 위에 천장을 보시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여기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 웨어러블 기계와 이제 안테나 사이에 통신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병원 내에 있다고 하면 어디에 가시든지 신호가 끊김없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심전계도 한번 부착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억지로 이제 부정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여기를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칩니다. 아,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그러면 저렇게 낙상이 된 것처럼 우와! 환자가 넘어진 걸로 이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뜨게 되고 또 빨간색으로 뜨는 게 또 빅맥이 생겼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파형이 아닌 빅맥이 생겼을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켜지면서 부정맥이다. 보통 2, 3초 이내에 이제 바로 알람을 울리게 돼 있고 알람이 울리면 이제 큰 소리로 경고등이 뜨기 때문에 간호사가 이제 금방 수동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병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이 위쪽 모니터에는 현재 환자들의 상태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간호사분들 막 뛰어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네요. 간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병동에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네.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보니까 이제 환자들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시면 환자분 이제 산소 포화도랑 심장 리듬이랑 잘 뜨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촬영 중에 갑자기 뛰어가시길래 저도 쫓아가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심장 아프거나 아니면 가슴 두근거리거나 숨 못 쉬겠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 저희 혈압 한 번만 좀 재볼게요. 모니터 상에서 조금 리듬이 안 좋게 잡혀가지고 혹시 이상 있나 해가지고 와봤고요. 선생님 뭔가 좀 되게 급박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자분이 시술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니터 상에서 이제 V택이 떠가지고 혹시 몰라서 한번 가서 확인했고 아마 이제 좀 애매하게 V택이 떠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환자 상태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뭔가 이상이 발견된 거를 바로 모니터로 확인을 하신 거네요. 실제로 이 지금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과 도입되기 후 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전에 쓰던 거는 일단 유선이다 보니까 환자분한테 선이 좀 길게 연결돼 있고 또 많은 선이 연결돼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물 들어가는 이동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해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좀 자주 부르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이다 보니까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그냥 환자분들이 이동하기도 쉽고 그런 선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 낙상 위험성도 많이 줄었고요. 이 선이 조금 접촉이 불량하면 노이즈라고 껴가지고 부정확하게 리듬이
알림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노이즈가 좀 안 껴서 좀 예전보다는 좀 정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AI 시스템을 사용 중인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자다가 머리가 좀 아프고 속이 좀 답답해서 의료진 선생님들을 찾으려고 벨을 누르기도 전에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바로 오셔서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 입장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미리 알리기도 전에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대처를 해주시니까 골든타임을 정말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돈선체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기술과 함께 접목됐을 때 의료의 질은 높이고 우리 환자들의 안전은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간호사분들의 모습은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자 혈압 잴게요, 뭐 심장도 체크할게요, 뭐 저희 잘 모르는 뭐 이것도 체크 잠깐 할게요. 그리고 일일이 수치로 적어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간호사분이 또 오시고 근데 그것도 시간이 꽤나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데. 아니 아까 남자 간호사분께서 맨 처음에 한 30분 정도 걸렸던 어떤 뭐 수치를 전산에 입력하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30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환자에게 1분 1초는 어마어마한 골든타임이거든요. 그쵸. 특히 이제 부정맥 같은 환자한테는 30분이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분도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적인 도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확 줄어든다라고 해보면 실제로 진료의 정확도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병원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AI가 사실상 24시간 후에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력이 투입돼서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 부분 이제 감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낙상 사고라든지 합병증 사고 같은 것들을 막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추가 진료비나 추가 입원비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까지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들의 부담까지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이미 사실 전국에 있는 수천 개 병상에서 도입이 돼서 현재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쪽에 있는 병원에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문적인 간호 인력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쪽에서는 이런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병원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해 계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24시간 모니터링이 또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AI를 이용하면은요, 이런 곳에서도 정말 적은 인력과 적은 비용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AI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 보니까 무엇보다 생명이나 건강이랑 직접 연결된 의료 분야에는 정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줄일 수 있고 이런 AI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 또 가치 있는 투자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르가머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모두 부자 되세요.